안녕하십니까. 애병다크 문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2년 3회 3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절탄기 및 공기 예열기에서 유황 성분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부식은? 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폐열 회수 장치가 총 4가지가 있다라고 배웠고요. 폐열 회수 장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보일러 뒤쪽에 이제 연도 측이겠죠. 연도부터 이제 연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연돌이 뭡니까? 연돌이 굴뚝이란 말이야. 자, 이때 폐열 회수 장치의 설치 순서 같은 경우는 과, 제, 절, 공이라고 배웠습니다. 뭐예요?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순으로 설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과열기와 제열기 같은 경우는 고온부라고 했습니다. 고온부. 자, 그 다음에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는 이 앞에 녀석들에 비해서는 뭐예요? 저온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열기, 제열기에서 발생하는 부식은 고온부식이라고 하는 거고, 절탄기, 공기 예열기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저온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때 저온부식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S, 황입니다. 황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저온부식이고, 고온부식은 뭐였어요? V, 이거 뭐야? 바나듐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식을 고온부식이라고 배웠죠. 이론 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1번 다시 봅시다. 절탄기 및 공기 예열기에서, 자, 여기죠, 여기. 유황, S 성분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 부식은 뭡니까? 저온부식. 저온부에서 발생하니까 저온부식입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옆에 해설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다른 보온제에 비하여 단열 효과가 낮으며 500도씨 이하의 파이프, 탱크, 노벽 등에 사용하는 것은? 규조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500도씨 이하의 파이프, 탱크, 노벽이라고 하면은 규조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므로 32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33번. 다음 중 무기질 보온제에 속하는 것은? 자, 무기질, 유기질 하면 제가 뭐를 외우라고 했습니까? 유기질. 유기질 뭡니까? 4가지. 펠, 코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펠트류, 텍스류, 코르크, 기포성, 수지입니다. 얘들을 제외하고는 뭐야? 무기질. 그죠? 얘들 4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기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33번에 다음 중 무기질 보온제에 속하는 것은 펠트, 코르크, 기포성, 수지를 제외한 2번 규조토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4번. 회전이음, 지불이음이라고도 하며 주로 증기 및 온수 난방용 배관에 설치하는 신축 이음 방식은? 이라고 했는데, 자, 스위블 이음새를 지불이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이 스위블형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배관이 있으면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 이음새로 만든 형태를 우리가 스위블 이음이라고 하죠. 이때 스위블 이음의 신축 흡수 원리는 뭡니까? 요 나사부에, 배관 이 나사이음이잖아. 그래서 나사부에서 열이 발생하면은 뭐 쪼여진다거나 아니면 살짝 풀린다던가 요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요 스위블 이음을 다른 말로 회전 이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 배관이 안에서 이렇게 돌거든. 쪼여지거나 풀리거나. 그래서 회전 이음이라고도 하는 거고, 다른 말로 지불 이음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스위블 이음을 다른 말로 회전 이음 또는 지불 이음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5번. 증기난방을 고압증기난방과 저압증기난방으로 구분할 때 저압증기난방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3번에 보시면 장거리 증기 수송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압증기난방이 있고 저압증기난방이 있어. 그러면 자, 고압, 저압이 있을 때 이 2가지 중에 증기가 더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고압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압일 경우 장거리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저압일 경우는 어때? 얘는 고압에 비해서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얘는 단거리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5번에 저압증기 난방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죠. 장거리 증기 수송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3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6번.
신설 보일러의 설치 제작 시 부착된 페인트, 유지,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해 소다보링 할 때 주입하는 약액 조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소다보링이라는 건 뭐예요? 이론 시간에도 했었어요. 신설된 보일러, 이제 최초 신설 막 설치했어. 막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신설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노 내부도 그렇고 보일러 동체 내부도 그렇고 신설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이물질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뭐 용접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색을 한다든가 했을 때 용접똥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색 페인트의 찌꺼기 등 이런 것들이 안쪽에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설에 나오죠. 소다 계통의 약액을 주입하여 2, 3일간 끓여서 반복 분출한다. 그래야지 내부의 이물질들이 다 제거가 되겠죠. 자, 이때 소다보링 할 때 사용되는 약액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약액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외우느냐? 일단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총 3가지인데 소다보링 시에는 이거 일단 교재 36번 문제 교재 168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탄산소다, 그리고 가성소다, 그리고 인산소다,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들을 다르게 부르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부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거를 탄산나트륨이라고 하고요. 탄산나트륨. 그리고 요 가성소다를 다른 말로 수산화나트륨 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산소다 같은 경우는 요 소다보링 시에는 제3인산소다예요. 인산소다, 뭐 나트륨 같은 말이죠. 나트륨. 요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소다보링 시 사용되는 약액 3가지 하면은 탄수인 요렇게 외워버리세요. 탄수인,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인산나트륨. 그래서 뭐 제3이 붙든 뭐 제1이 붙든 어쨌든 간에 인산나트륨이다 라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요거를 3가지를 외우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다보링 시에도 탄수인이고요. 그리고 보일러 내부 이제 급수 처리할 때 연화제로 사용되는 것도 탄수인입니다. 똑같아요.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그때는 뭐 제1, 3 뭐 이런 거 안 붙는데 인산나트륨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인 외워두면 어떻게 돼? 2문제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다보링에서도 맞출 수 있고 나중에 연화제 쪽에서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인 요 3가지는 반드시 외워줘라. 자, 그래서 36번 돌아가가지고 이 소다보링 시 주입하는 약액 조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3번 불화수소산이죠. 나머지 뭐 1, 2, 4번 같은 경우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제3인산나트륨, 탄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글라스울 보온통의 안전사용 온도는 해가지고 요건 좀 외워주세요. 글라스울 같은 경우는 300도씨.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38번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배관재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했는데, 자, 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화학적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수송 유체에 따른 관의 내식성, 관이 이 유체를 수송할 때 부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중요하죠.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수송 유체와 관의 화학 반응에 대한 유체의 변질 여부,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3번에 지중매설 배관할 때 토질과의 화학 변화, 그래서 이제 땅 속에 매설할 때 이 유체가 흐를 경우 토질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지리적 조건에 따른 수송 문제라고 돼 있는데, 자, 지리적 조건에 따른 수송 문제라는 게 뭐예요? 지리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지다. 육지 같으면 이제 차로 운송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지리적으로 섬이다. 섬 같으면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쓴다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쓴다든가 이런 수송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에 따른 수송 문제는 어때? 관속 유체의 화학적 성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39번 강철제 증기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4kg/제곱센치이면 수압 시험 압력은 몇 kg/제곱센치인가 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서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39번 같은 경우는 교재 16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물론 옆에 해설에도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판서를 안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 시간에 요 문제 푸시면서 이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문제 아주 잘 나오거든. 나중에 필답에 가서도 정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키로로 하면 4.3kg/제곱센치가 되겠죠. 자, 이 0.43MPa 이하인 경우에는 수압 시험 압력을 어떻게 합니까?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kg다 최고 사용 압력이, 그럼 곱하기 2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압 시험 압력은 결국 얼마야? 8kg/제곱센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문제의 답이죠. 그리고 이제는 뭐 나머지 보시면은 이번에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0.43MPa 이상이고 1.5MPa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 즉 곱하기 1.3 한 후에 더하기 0.3MPa를 해주라는 겁니다. 키로일 경우에는 3을 더해줘야 되는 거겠죠. 3kg/제곱센치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1.5MPa, 키로라면 15kg/제곱센치. 이거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수압시험 압력을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1.5를 곱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요거를 일단 지워버리고 뭐 풀다 보니까 얼떨결에 풀어버렸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정식으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39번에 강철제 증기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4kg/제곱센치이면, 자, 압력이 얼마입니까? 4kg/제곱센치랍니다. 이게 뭔데? 최고 사용 압력이란 말이야. 그죠? 최고 사용 압력이 4kg/제곱센치 이하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4kg다. 그 말은 4.3kg/제곱센치 이하, 첫 번째 항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이 4.3kg/제곱센치 이하잖아, 지금 4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항목이 속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수압 시험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 사용 압력의 2배를 하면 되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는 답이 8kg/제곱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뭔데? 수압 시험 압력.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8kg/제곱센치. 그래서 이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요 세 항목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동간의 이음 방법 중 압축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압축이음이 뭐예요? 다른 말로 플레어 이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플레어 이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동간의 끝을 요렇게 넓혀서 나팔관 모양으로 정형하죠. 정형해가지고 이 플레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이음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플레어 이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 부속의 명칭이 플레어입니다. 플레어 너트, 플레어 볼트예요. 그리고 왜 압축 이음이라고 하느냐? 몽키로 꽉 조이게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쭉 압축이 될 거 아닙니까? 조여지면서, 그죠? 그래서 압축된다라고 해서 압축 이음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동간의 이음 방법 중 압축 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한쪽 동간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넓히고 압축 이음새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이음 방법이다. 맞죠? 그 다음 2번에 진동 등으로 인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더블너트로 체결한다. 그래서 더블너트가 뭡니까? 요 양쪽에 이음을 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점검, 보수 등이 필요한 장소에 쉽게 분해, 조립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그쵸? 얘는 풀고 조이기가 좋아. 그래서 분해, 점검, 수리 등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럼 틀린 건 뭐야? 4번이죠. 압축이음을 플랜지 이음이라고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압축이음을 뭐라고 합니까? 플레어 이음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40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온수 난방에는 고온수 난방과 저온수 난방으로 분류한다. 저온수 난방의 일반적인 온수 온도는 몇 도씨 정도를
많이 사용하는가? 자, 요거는 뭐 해설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온수 같은 경우는 약 60에서 90도씨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뭐 보통 온수라고 돼 있는데, 보통 온수 같은 경우는 책이나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80에서 90도씨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85에서 90도씨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80에서 90 언저리 같으면은 보통 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온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은 고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 저온수는 60에서 90도씨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온수고요. 보통 온수는 80에서 90도씨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온수. 때에 따라서는 85에서 90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고온수 같은 경우는 100도씨를 넘기게 되면 고온수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41번에 저온수 난방 했으니까 답은 2번 60에서 90도씨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2번 보일러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우측에 보시면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에서 해설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1번의 상당 증발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G2라고 쓰죠, 기호로는. 그래서 요 상당 증발량이라는 거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이라고 해서 상당 증발량이라고 했습니다. 공식은 뭐 539분의 G에 H2-H- 요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이 맞고요. 그 다음 이번에 보일러 마력 같은 경우는 BHP라고 해서 말 그대로 마력입니다. 보일러의 마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 표시 방법이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열 면적 같은 경우도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이 맞고, 전열 면적과 마찬가지로 뭐 상당 방열 면적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연료 사용량,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가 GF라고 썼는데, 이 연료 사용량만 가지고는 보일러의 용량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연료 사용량 같은 경우는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보일러의 효율과 관계가 있죠. 보일러 효율 2타는 GFHL분의 G의 H2-H-라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얘는 효율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용량이 아니고 보일러 효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량이라는 거는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42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신설 보일러의 사용 전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노벽은 가동 시 열을 받아 과열 건조되므로 습기가 약간 남아있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측에 해설 볼게요. 노벽 및 연도 내의 점검해가지고 통풍의 장애나 연소 장애 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노벽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즉 무슨 말이에요? 노벽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43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노벽은 가동 시 열을 받아 과열 건조되므로 습기가 약간 남아있도록 한다 돼 있는데, 습기가 없어야 된다. 건조한 상태여야 된다. 요 말이죠. 자, 다음 44번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 증기난방 방식에서 환수 방식은 총 3가지입니다. 뭐였어요? 제가 외울 때 중진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중력환수식, 진공환수식, 기기환수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진공환수 방식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환수 방식 중에서, 증기난방 환수 방식 3가지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진공환수 방식이다. 이것만 머리에 탁 박아버리면 이런 특징을 얘기하는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44번에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환수관의 직경을 작게 할 수 있다. 왜 그래? 진공환수 방식이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동일 용량일 때는 이 환수관의 직경을 작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고, 그 다음 2번에 방열기의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왜? 효율이 가장 좋으니까. 방열기가 어디 있어도 환수시키기가 용이하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 3번에 중력식이나 기계식보다 증기의 순환이 느리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진공환수식이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중력식이나 기계식보다 증기 순환이 가장 빠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44번에 틀린 것은 3번. 그럼 4번은 방열기의 방열량 조절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 효율이 좋으니까. 자, 간단하죠. 진공환수식은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번에 틀린 것은 3번이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 규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그래서 요 45번 같은 경우는 교재 15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해설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 문제는 꽤나 잘 나오는 편이고 나중에 필답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내용을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기 공부하시면서 미리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나중에 필답 볼 때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45번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전열 면적 50m 자승 이하의 증기 보일러에서 안전밸브의 크기는 호칭 지름 20A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측의 해설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의 보일러로 전열 면적 2m 자승 이하인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전열 면적 50m 자승 이하가 아니고요. 최고 사용 압력이 0.5MPa 이하인 보일러이면서 전열 면적이 2m 자승 이하인 보일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복사난방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 실이 있으면 패널을 바닥, 벽, 그리고 천장에 매설한 형태죠. 그래서 뭐 다 매설할 수도 있고 일부 매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조기를 이용해서 천장은 공조기로 공기를 도입하고 뭐 패널을 매설하는 방식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에너지 기능사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벽 내부에 매설하는 형식을 많이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증기 또는 온수를 이런 식으로 패널에 순환을 시키는 거겠죠. 순환을 시키고 이렇게 환수를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패널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복사열에 의해서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복사열에 의해서 전달된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복사난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난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얘는 복사열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데워지고 은은하게 식어요. 자, 그래서 장점으로는 뭐야? 은은하게 데워지고 은은하게 식기 때문에 일단 우풍이 없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온돌 같은 경우는 어때? 온돌은 바닥에만 뭔가 뭐 코일을 깐다든가 패널을 매설한 형태거든요. 근데 온돌방에 비해서 얘는 천장 벽에 다 있으니까 우풍이 없고, 그리고 은은하게 식기 때문에 그 온기가 오래 있어요. 오래 머물고 있어, 온기가. 그리고 쾌감도가 가장 좋습니다. 내부에 대류 현상이 없어. 은은하게 데워지기 때문에 내부에 대류 현상이 없고요. 자, 그래서 쾌감도 가장 좋은 난방 방식에 속한다. 요 특징을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 중 복사난방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1번 외기 온도의 급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이 곤란하다. 맞죠? 왜 그래? 얘는 은은하게 데워지고 은은하게 식거든. 그럼 외부에서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뭐 덜 추워지고 이럴 때 이 온도 조절이 어때요? 은은하게 데워지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급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이 곤란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배관 길이가 짧아도 되므로 설비비가 적게 든다라고 돼 있는데, 초기 설비비 어때요? 매설해야 돼요.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패널도 있고 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설비,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 배관 길이가 짧아도 되므로 설비비는 적게 든다가 아니고 배관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패널에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므로 설비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리고 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면 3번에 방열기가 없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맞죠? 이 내부에 다른 거 예를 들어 방열기 뭡니까? 라디에이터예요.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요 설치 공간만큼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 근데 이 복사난방은 패널을 매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방열기가 없어 바닥면 이용이 아주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공기의 대류가 적어지므로 바닥면의 먼지가 상승하지 않는다. 자,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열기가 요 내부에 설치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 할 거고요.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뜨려고 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은 사실상 이거 난방할 때는 대류 현상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공기가 계속 순환하죠.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고여있던 미세먼지들은 공기가 순환함에 따라서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쾌감도가 안 좋은 거야. 방열기가 설치된 난방 방식은. 그런데 복사난방은 어때요? 방열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적어요. 이 사면에서 서서히 가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을 수밖에 없다. 대류 현상이 없으니까 먼지가 떠오를 일이 없잖아요.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46번에 틀린 것은 2번이죠. 설치비 많이 든다. 자, 그 다음 47번 배관의 높이를 표시할 때 포장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배관 장치의 높이를 표시하는 경우 기입하는 기호는 이라고 했네요. 자, 47번 같은 경우 교재에 22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포장된 지표면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이 뭐야? 지면이란 말이야. 지면을 영어로 바꾸면 그라운드. 그래서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서 답은 3번입니다. GL이 되는 거겠죠. 그라운드 레벨 GL이 되는 거고, 뭐 나머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BOP가 뭡니까? 바텀 오브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있으면 이 직경이 다른 배관이 설치되었을 때 BOP 같은 경우 BOP 바텀 오브 파이프니까 파이프의 아랫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높이를 측정한 게 BOP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TOP 같은 경우는 뭐예요? 탑 오브 파이프죠. 그래서 탑 오브 파이프는 당연히 이 높은 쪽 탑이니까 탑. 그래서 이게 TO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의 윗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TOP라고 하는 거고, 4번에 플루어 레벨 같은 경우는 그 해설에 동그라미 5번에 나오죠. 플루어 뭐예요? FL 플루어 레벨이라고 해서 각 층 바닥을 기준으로 한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설 참고하셔도 되고 교재 220페이지 한 번씩들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4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48번 문제. 빔에 턴버클을 연결하여 파이프 아래 부분을 받쳐 달아 올린 것이며 수직 방향에 변이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해가지고 뭐 행거는 행건데요. 이 천장이 있으면 빔에다가 가운데 턴버클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턴버클은 제가 그림으로 그리기는 조금 상세하지 않으니 옆에 사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턴버클을 매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행거를 딱 달아가지고 뭐 합니까? 여기 배관을 걸어가지고 지지하는 장치,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 I자 형태로 생겼다, I빔 형태다 라고 해가지고 리지드 행거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48번의 답은 2번 리지드 행거입니다. 자, 그 다음 49번. 기름 연소 보일러의 수동 점화 시 5초 이내에 점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기름 연소 보일러에서 수동 점화하는데 5초 이내에 점화가 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불착화된 거지. 뭔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연료 밸브를 더 많이 열어 연료 공급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뭐가 잘못됐는지, 왜 불착화됐는지, 공기량이 부족한지, 혹은 뭐 연료의 양이 부족한지, 아니면 연료 밸브가 고장났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바로 연료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연료 분무용 증기 및 공기를 더 많이 분사시킨다. 공기를 더 많이 분사시키면 잘못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미온소분도 안에 존재할 건데.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점화봉은 그대로 두고 프리퍼즈를 행한다 라고 돼 있는데, 프리퍼즈가 결국 뭐예요? 송풍기로 공기를 쫙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쫙 안에 있는 미온소분을 빼주는 건데, 불착화된 상태에서 아무 확인도 없이 점화봉을 그대로 두고, 점화봉이 스파크가 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공기를 꽉 공급하면 어떻게 돼? 또 마찬가지로 2번하고 마찬가지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죠? 그럼 4번이 맞겠네요. 불착화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처음 단계부터 재점화 조작한다. 그래서 일단 점검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4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의 전격 출력이 7,500kcal/hr, 보일러의 효율이 85%,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9,500kcal/kg인 경우 시간당 연료 소모량은 약 얼마인가?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보일러 효율이 나왔으니까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보일러 효율 2타는 GFHL 분의 G의 H2-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 사용량, 연료의 저희 발열량 또는 뭐 고위 발열량이 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발열량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사용량, 연료의 발열량, 이거는 증기 발생량 또는 급수량. 그 다음 H2-는 증기 엔탈피, H-는 급수 엔탈피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증기 발생량도 없고 그 증기 엔탈피도 없어요. 대신에 뭘 줬냐? 전격 출력이라는 걸 줬어. 그래서 요 G, H2- H- 를 다른 말로 유효열 또는 전격 출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효열, 결국 유효열이 유효 출력이니까 다른 말로는 전격 출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Q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을 한번 바꿔본다면, 자, 이타는 GFHL 분해, 요마 대신 Q 넣으면 되죠. Q, 전격 출력을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효율을 줬어. 효율이 85%래. 그러면 효율 2타는 0.85가 되겠네요. 85%니까. 자, 그리고 연료 소모량, 연료량 GF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 HL이 저희 발열량이니까 연료의 저희 발열량은 9,500 분의 전격 출력 7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단위 환산 한번 해드리면 일단은 이 항부터 합시다. 요 GF 구해야 되죠. GF는 요 0.85하고 요 자리만 바꾸면 돼요. 0.85 곱하기 9500 분의 7500인데 여기서 단위를 환산하게 되면 전격 출력이 kcal per hour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저희 발열량이 kcal per kg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남는 거 킬로그램 per hour가 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효율이라는 건 단위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위만 딱 환산해도 뭐예요? 연료량 킬로그램 per hour, 1시간당 사용 연료량 킬로그램 per hour라는 단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답이 당연히 맞아 떨어지겠죠. 완벽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해보면은 요 녀석은 0.93 킬로그램 per hou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2번이겠네요. 0.93 kg per hour. 자, 그 다음 51번 보일러 수처리에서 순환계통 외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2번에 한번 보시면 중류법은 경제적이며 양호한 급수를 얻을 수 있어 많이 사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틀렸어요. 해설해 보시면 중류법은 비경제적이므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51번에 틀린 것은 2번이고 나머진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보일러 과열의 요인 중 하나인 저수위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저수위라는 게 뭐예요? 보일러 동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 상용수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 상용수위, 수위가 요 정도 수준에서 그 유지가 되어줘야지 안전운전이 되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수위가 감소한 거야. 상용수위보다 수위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 상태를 저수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저수위 시에 저수위인 줄 모르고 이제 운전자가 파악을 못한 거야. 수명계나 이런 게 고장이 나가지고 저수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운전하면 과열이 되는 거죠. 이 밀폐된 용기 속에서 계속해서 과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와 압력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보일러라는 거는 밀폐된 용기잖아. 최적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폐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버티다가 그 압력 최고 압력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빵 터져버려요. 폭발합니다. 폭발. 그래서 저수위 시에는 폭발 사고로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뉴스에 간혹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 옛날에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보일러 폭발 사고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저수위 사고입니다. 저수위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니까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 이와 비슷하게 뭐 고수위 시에도 선생님 폭발하지 않습니까? 고수위 시에는 폭발하는 게 아니고 파열돼요. 보일러의 어느 한 부분이 파열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건데 이 저수위 시에는 잘못하면 동체가 빵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수위가 어찌 보면 고수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저수위의 발생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분출 밸브의
이상으로 보일러 수가 누설되었다. 그래서 분출 밸브는 수면 분출과 수저 분출이 있죠. 수면 분출은 뭐 밸브가 한 이쯤에 있을 거고 수면 분출은 이 밑에 있을 거야. 뭐 수면이든 수저든 이게 좀 설명하기 좋으려면은 수저로 설명하면 좋겠죠. 이 밸브가 고장났어. 그러면 수위가 이만큼 있었는데 밸브가 고장나서 누설이 발생한 거야. 그럼 물 쭈쭈쭈쭈 흘러나가겠죠. 그럼 수위가 감소하면서 저수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급수장치가 증발 능력에 비해 과소한 경우.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보일러의 용량이 큰 거야. 보일러의 용량이 커서 증기 발생 속도가 빠르죠. 그럼 증기 발생 속도가 빠른 만큼 수위는 또 내려갑니다. 증기가 많이 발생한 만큼. 그죠? 그러면 이 수위가 내려간 만큼 급수를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급수장치의 용량이 증기 발생 용량에 못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기 발생량은 많은데 급수량은 적어버리니까 수위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저수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고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증기 토출량이 과소한 경우가 돼 있는데 방금 2번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증기 토출량이 과소한 경우에는 어때요? 오히려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증기 토출량이 과대할 때, 과잉일 때, 많이 빠져나갈 때 당연히 증기 발생량이 많은 거니까 수위는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죠. 증기 토출량이 과소가 아니고 과잉일 때 저수위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 4번은 맞는 겁니다. 수면계의 막힘이나 고장.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짚어드렸던 거죠. 운전자가 수위를 감시해야 되는데 수면계, 수위계가 고장난 거야. 그럼 저수인지 고수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상. 고장난 줄 몰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같은 경우는 항시 수면계, 수위계를 작동 전에 이 이상 유무를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수면계의 막힘이나 고장 시에도 저수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52번의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3번. 철금속 가열로 설치 검사 기준에서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건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송풍기의 용량은 전격 부하에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의 140%입니다. 140%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이하이어야 한다. 그래서 53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4번. 중류 예열기를 사용 시 가열 온도가 낮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거 중류 예열기 말 그대로 연료를 예열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얘를 설치하는 목적은 뭘까? 목적을 알아버리면은 이 가열 온도가 낮을 때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가 기름을 예열해서 점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낮춘다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이 점도를 낮춰서 무화를 쉽게 하는 거예요. 무화를 쉽게 하는 이유는 뭐야? 완전 연소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가열할수록 점성이 어때요? 점성이 낮아지는 거야. 낮아진 만큼 유동성이 뛰어나지겠죠. 뭐 뛰어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 유동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좋아진 만큼 또 무화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무화를 돕는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죠. 무화를 해가지고 무화를 시키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완전 연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화를 하게 되면은 입자가 가늘어지면서 어때요? 입자가 가늘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톱밥 얘기해 드렸잖아요. 강목을 연소시키는 게 쉬우냐 아니면 톱밥을 연소시키는 게 쉬우냐. 톱밥이 더 불에 잘 탄단 말이야. 이와 마찬가지로 연료 역시도 이 입자가 가늘어질수록 연소하기가 용이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중류 예열기를 사용 시 가열 온도가 낮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즉 예열기인데 가열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제대로 예열이 안 되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런 목적을 다 달성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1번에 무화 상태 불량 맞죠? 무화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 2번에 그름 분진 발생 맞죠? 무화가 잘 안 됐으니까 완전 연소도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름 분진이 발생하는 거고,
3번은 조금 있다가 4번에 보시면 불길의 치우침이 발생한다. 그거는 왜 그래요? 이 예열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점성이 높죠. 그래서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아닌 것은 3번이네요. 기름의 분해라고 돼 있는데 기름의 분해라는 거는 연소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가 분해하면서 타는 거기 때문에 분해한다라는 거는 온도가 낮을 때라기보다는 가열 온도가 높을 때 기름이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54번에 가열 온도가 낮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5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자 55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25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오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전력용 변압기. 자, 그래서 55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간단해요. 지열에너지가 뭐예요? 지열. 땅 밑에 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말 그대로 지열, 땅 밑에 열입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57번 에너지법에서 정의한 에너지가 아닌 것은 했는데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는 연료, 열, 전기입니다. 아닌 것은 3번 풍력이죠. 자, 그 다음 58번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상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종류 중 유효기간이 없는 것은 해가지고 자 유효기간이 없는 검사는 구조검사와 용접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구조검사. 그래서 58번의 답은 1번이고 그 다음 59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 없는 것은 했네요. 자, 5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26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신고사항과 관련 없는 것은 4번입니다. 향후 5년간의 에너지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예정량. 그래서 59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60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 조정 기능은 누가 수행하는가? 자, 저탄소 녹색성장법 총괄, 조정 기능은 환경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eduang.com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오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